65세 박정숙, 40년을 남편과 함께한 전업주부. 친정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빚을 3억이나 남기셨어요. 남편은 젊은 여자와 떠나고 정숙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건 빚이 아니었습니다. 30억짜리 빌딩이었어요. 3년 후 건물주가 된 정숙 앞에 야간 경비로 면접 보러 온 초라한 남자. 그는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박정숙은 올해로 65이었습니다. 40년을 남편 김태수와 함께 살았어요. 태수가 사업할 때 뒷바라지했고 아들 둘을 키우며 평생을 주부로 살았죠. 정숙의 하루는 남편 뒷바라지로 시작해서 끝났습니다. 그날도 정숙은 새벽 6시에 일어나 태수 아침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구이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태수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신문을 봤습니다. 정숙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용돈 좀.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통장에서 뺐어요. 나 바빠. 정숙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태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늦게 들어왔어요. 정숙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오빠였습니다. 정숙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정숙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버지 박만수는 혼자 지방에서 사셨어요.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셨죠. 정숙은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싫어했거든요. 장인어른은 가난뱅이잖아. 뭐하러 가? 태수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을 안고 살았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같이 장례식장에 가야 해. 태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주소 보내요. 정숙은 지방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태수는 따로 온다고 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오빠 내외와 친척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빈소에 모셔져 있었어요. 정숙은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저녁 7시쯤 태수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반가워하며 태수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태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여보,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회사 직원이에요. 운전해줬어요. 정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형식적으로 분양만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정숙이 따라 나갔을 때 태수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와줘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담배를 버리고 정숙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박정숙 씨. 태수가 존댓말을 썼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래요? 태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숙에게 던졌어요. 이혼합시다. 정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제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40년 참았어요.
태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장인어른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뭘 어쨌다고. 태수는 비웃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빚을 얼마나 남기셨는지 아세요? 3억입니다. 3억? 정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무슨... 오빠한테 들었어요. 장인어른이 투자 사기 당해서 빚을 3억 떠안으셨대요. 이제 그 빚은 당신한테 넘어갑니다. 정숙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오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나는 그 빚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각자 삽시다. 여보, 제발. 4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정숙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정숙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 40년이 지옥이었어요.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요. 태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아까 그 젊은 여자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여자와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무너졌어요. 장례식장 밖에 주저앉아 정숙은 울었습니다. 4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남편도 떠났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빚만 3억이 남았습니다. 이틀 후 장례를 치르고 정숙은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문은 잠겨 있었어요.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죠. 정숙은 태수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친구 집에 짐을 풀었어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수가 이혼 소송을 냈다는 거였어요. 정숙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분이 재산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통장도 집도 전부 명의를 바꿨어요. 부인께 남은 건 없습니다. 정숙은 참담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 푼도 안 남았다니요. 정숙은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낡은 단칸방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러 온 거였습니다. 방 안에는 아버지 유품이 그대로 있었어요. 정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정숙은 하나하나 만지며 울었습니다. 옷장 맨 안쪽에 낡은 가죽 가방이 있었어요. 정숙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쓰시던 가방이었어요. 정숙은 가방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빠였습니다. 정숙아, 아버지 빚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그 빚이 정말 3억이에요? 응. 아버지가 투자 사기 당하셨어. 채권자들이 연락 온다더라. 정숙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가방을 다시 내려놓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숙은 사흘 동안 아버지 방에서 지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태수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라며 독촉했고 오빠는 빚 문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숙은 혼자였어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정숙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방을 비워야 했거든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고 했어요. 정숙은 옷장부터 정리했습니다. 낡은 옷들을 하나씩 꺼내 박스에 담았어요. 서랍장을 열자 아버지가 쓰시던 안경과 시계가 나왔습니다. 정숙은 시계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 왜 저한테 빚을 남기셨어요? 정숙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힘드실 때 자주 찾아뵙지 못했으니까요. 오후쯤 정숙은 옷장 안쪽에 있던 낡은 가죽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며칠 전 열어보려다 그만뒀던 가방이었어요. 정숙은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정숙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첫 장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정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전체동 소유자 박만수. 정숙은 다시 읽어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전체동 소유자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숙은 다음 서류를 봤습니다. 건물 감정 평가서였어요. 거기에는 시가 3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정숙은 황급히 다른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통장 사본도 나왔어요. 잔액이 5억 원이었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어요. 가방 맨 밑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가 세상을 떠난 거겠지.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가난한 아버지였던 것 같아서. 하지만 아빠는 너를 위해 평생 돈을 모았어. 이 빌딩은 내 어머니랑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모아서 산 거야. 30년 걸렸지. 이제 이 빌딩은 내 거야. 내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 그 사람 믿지 마. 아빠가 보기엔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 이 빌딩으로 내 인생 다시 시작해. 사랑한다. 우리 딸. 마이너스 아빠. 정숙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빚쟁이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딸을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남기신 거였죠. 아버지.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검소하게 사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딸에게 물려줄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였던 거죠. 정숙은 즉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 건물이 정말 존재하나요? 중개인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10층짜리 건물이에요. 현재 시가로는 30억 정도 됩니다. 정숙은 현기증이 났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0억짜리 빌딩을 남기신 거였어요. 명예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소유자가 돌아가셨으면 상속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정숙은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 담당 변호사였어요.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정숙이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입니다. 변호사가 웃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재산이 있으시니까요. 정숙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상속 절차를 시작했어요. 한 달쯤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빌딩은 정식으로 정숙 명의가 됐습니다. 정숙은 빌딩을 찾아갔어요. 역삼동 한복판에 서 있는 깔끔한 1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정숙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남긴 선물이었죠. 정숙은 눈물을 닦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에는 부동산 중개소가 입주해 있었어요. 2층부터 10층까지는 작은 사무실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숙을 맞았어요. 건물주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만수 회장님 따님이시군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이 건물을 30년간 운영하셨습니다.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매달 임대료 관리도 직접 하셨죠. 정숙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건물 운영은 제가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실이 거의 없어요. 매달 임대료 수입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숙은 놀랐어요. 한 달에 2천만 원이라니.
1년이면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정숙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태수와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끝내고 싶었습니다. 태수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서류를 챙겼죠. 잘 사세요. 태수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젊은 여자와 함께 떠났습니다. 이혼 후 정숙은 빌딩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그리고 건물 관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이어받는 거였죠. 3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이제 68이었어요. 빌딩은 잘 운영됐고 정숙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습니다. 외로웠지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건물주님, 야간 경비 자리가 비었습니다. 면접 보러 온 사람이 있는데 오늘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정숙은 빌딩으로 갔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도착하니 복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서 있어서 얼굴은 안 보였습니다. 정숙이 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남자도 멈칫했습니다. 김태수였습니다. 정숙과 태수는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복도에 침묵만 흘렀어요. 태수는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끔하던 얼굴은 수척해졌고 비싼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태수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도 달라졌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말투였죠. 정숙은 감정을 추스르며 사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수는 주춤거리며 따라 들어왔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력서를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은 이력서를 받아봤어요. 김태수, 68세, 경력 건설 자재 사업 30년. 정숙은 이력서를 내려놓고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경비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왜 이 일을 지원하셨죠?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해서입니다. 정숙은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3년 전 그렇게 거만하던 사람이 지금은 경비 일을 구하러 왔다니요.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셨군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이력서를 다시 봤어요.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수가 움찔했습니다. 혼자 삽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젊은 여자도 떠났나 봅니다. 태수에게 돈이 없으니까요. 집은 어디 사세요? 고시원입니다.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몰락이 한눈에 보였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건물주님, 이분 채용하시겠습니까? 다른 지원자도 있긴 한데. 정숙은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채용하겠습니다. 태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정숙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태수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무 시간이랑 월급은 직원이 설명해 줄 겁니다. 성실히 일하세요. 정숙이 사무소를 나가려는데 태수가 불렀습니다. 정숙 씨.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건물주님이라고 부르세요. 우리 남남입니다. 정숙은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숙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본 태수는 초라한 노인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태수는 야간 경비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근무했어요. 정숙은 가끔 저녁에 건물을 찾았습니다. 태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건물을 확인하러 온 거였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저녁, 정숙이 건물 1층 로비를 지나가는데 태수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다가 지나쳤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건물주님. 정숙은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물었어요. 왜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숙은 비웃었습니다. 궁금하세요? 당신이 버린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잘 살았어요. 당신 없이도 아주 잘 살았습니다. 이 건물이 정숙 씨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안 왔겠죠. 당신답네요. 정숙은 걸어갔습니다. 태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지각도 없고 청소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입주민들도 태수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 밤 정숙이 늦게 건물에 들렀습니다. 서류를 두고 와서 가져가려고요. 1층 로비에 태수가 앉아 있었어요.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지나가려다 멈췄어요. 태수의 도시락을 봤습니다. 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반찬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외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갔죠. 서류를 챙기고 내려오는데 태수가 여전히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던 거죠. 정숙은 멈춰섰습니다. 다가가야 할까요? 그냥 갈까요? 정숙은 결국 다가갔어요. 왜 우세요? 태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태수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숙은 태수 맞은편에 앉았어요. 사업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음식점이었어요. 그 여자가 요리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요? 망했습니다. 6개월 만에요. 빚만 2억 생겼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빚쟁이들이 찾아오자 도망갔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저는 집도 팔고 차도 팔았어요. 그래도 빚을 다 못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원에 사는 거군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들한테도 연락 못 합니다. 제가 아버지 자격이 없어서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정숙 씨, 아니 건물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하면 뭐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바보였다고. 40년을 함께한 사람을 버리고 젊은 여자 따라간 제가 한심하다고요. 정숙은 태수를 바라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남이었어요. 김태수 씨,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당신이 저를 버렸을 때 저는 죽고 싶었어요. 4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덕분에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유산을? 네. 당신이 빚쟁이라고 욕했던 그분이 저한테
30억짜리 빌딩을 남기셨어요.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 빌딩이 장인어른 거였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건물주입니다. 태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실히 일하세요. 당신을 채용한 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경비가 필요해서입니다. 정숙은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태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숙이 건물에 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어요. 정숙은 담담하게 받아줬습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저 태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랄 뿐이었죠. 2달쯤 지난 어느 날 정숙은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건물주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수가 들어와 정숙 앞에 섰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사표입니다. 정숙은 놀랐습니다. 왜요? 일하기 힘듭니까?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건물주님한테 불편할 것 같아서요. 정숙은 사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편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 앉으세요. 태수는 망설이다 의자에 앉았어요. 정숙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쓴 편지였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숙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죠. 태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가가 붉어졌어요.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네, 제 아버지는 평생 절약하며 이 빌딩을 사셨어요. 저를 위해서요. 태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을 빚쟁이라고 욕했어요. 정숙 씨를 버리고 떠났고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수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뉘우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정숙은 태수를 봤습니다. 사표 받지 않겠습니다. 계속 일하세요. 성실하게요. 건물주님. 그리고 하나만 약속하세요. 뭡니까?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돈 때문에, 젊음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도요.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정숙은 사표를 찢어버렸어요.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한 달 뒤 정숙은 건물 옥상에서 태수를 만났습니다. 태수는 옥상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정숙이 다가가자 태수는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건물주님, 왜 올라오셨습니까? 바람 좀 쏠어요. 정숙은 난간의 기대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태수도 옆에 섰습니다. 예쁘죠? 정숙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예전엔 이런 걸 볼 여유가 없었는데. 바쁘셨나 봐요. 아니요. 눈이 멀었었습니다. 돈만 보고 살았어요. 정숙은 태수를 봤어요. 후회하세요? 태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정숙 씨를 버린 걸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저를 뒷바라지했죠. 아이들도 잘 키웠고요. 근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랬죠.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숙 씨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요. 정숙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건물주님은 행복하십니까?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행복한지.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정숙은 태수를 봤어요. 김태수 씨도 행복하게 사세요. 이제라도요.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대해주셔서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답게 살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태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숙에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나야. 민수야, 잘 지내니? 응. 근데 엄마 아빠 어디 계신지 알아? 정숙은 멈칫했습니다. 왜?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알아볼게. 정숙은 전화를 끊고 건물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태수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김태수 씨. 네, 건물주님. 아드님들한테 연락하세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아버지니까 연락하세요.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정숙이 말했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태수는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태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태수의 아들들이 건물을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사무실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태수는 아들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아들들은 울면서 아버지를 일으켰죠. 정숙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하게 만드는 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경비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아들들과 화해했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정숙이 건물을 나서는데 태수가 문을 열어줬어요. 조심히 가십시오, 건물주님. 수고하세요. 정숙이 걸어가는데 태수가 불렀습니다. 건물주님. 정숙이 돌아봤어요. 고맙습니다. 제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수 씨도 이제 행복하세요. 네. 건물주님도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잘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대답 같았어요. 정숙은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 남긴 선물이었죠. 정숙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있었고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었죠. 정숙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숙은 기대됐어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서울 강남 어느 건설사 지하주차장 78세 회장의 벤츠 문짝에 정체불명의 낙서가 그려졌습니다. 범인은 폐지 줍는 할머니와 7살 꼬마. 하지만 이 낙서는 70년을 기다린 메시지였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강철민 회장은 올해로 78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철민건설 본사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언제나 그를 만족시켰죠. 6.25 전쟁 때 북에서 홀로 내려와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만큼 읽어낸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냉혹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실 협력업체는 단칼에 잘라내는 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회의를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 박 팀장이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박 팀장이 벤츠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칠이 된 문짝에 뭔가 은빛으로 반짝이는 선들이 구불구불 그어져 있었어요. 회장은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날카로운 목 같은 걸로 긁어서 만든 흔적이었죠. 이게 대체 뭔가? 누가 감히?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50년 사업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어제 저녁 9시쯤 폐지 줍는 할머니 한 분이 꼬마애를 데리고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애가 손에 못을 들고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회장은 당장 경비실로 올라갔습니다. CCTV 화면을 돌려보니 정말 그랬어요.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폐지 수레를 끌고 주차장에 들어왔고 7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따라왔습니다. 할머니가 회장차 앞에서 멈춰서더니 아이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아이는 그걸 들고 차 문짝에 선을 긋기 시작했죠. 한 획, 두 획, 매우 신중하게 무언가를 그려나갔습니다. 저 할멈을 당장 찾아내게. 경찰에 신고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비팀장이 부랴부랴 움직였습니다. 회장은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가 문짝의 낙서를 들여다봤어요. 처음엔 그냥 제멋대로 긁어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규칙이 있어 보였습니다. 선들이 교차하고 작은 원들이 있고 구불구불한 곡선도 있었어요. 이게 뭐지? 회장은 손가락으로 그 선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죠.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경비팀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그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회사에서 3km 떨어진 달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확인 안 됐고요. 그 꼬마애가 손주인 것 같습니다. 주소를 내게 주게. 회장님이 직접 가시게요? 내 차에 낙서한 사람이네. 당연히 내가 직접 가야지. 회장은 그날 오후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고 그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니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경비팀장이 알려준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문패도 없는 낡은 집이었죠. 회장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누구 없소?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매, 누가 왔어? 문이 삐걱 열리고 그 꼬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회장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 이 집 손주냐? 네. 할머니 계시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누구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회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회장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허리 굽은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옷은 남루했지만 얼굴은 깨끗이 씻은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가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누구시오? 할머니, 며칠 전에 우리 손주가 주차장에서 그 일 말이오. 회장이 말하려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거 잘 됐네요. 제대로 그렸나 모르겠어요. 민수야, 내가 잘 그렸지? 꼬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그게 얼마짜린 차인 줄 아시오? 그 문짝 하나 가려면 돈 얘기는 나중에 해요. 그것보다 제대로 그렸는지가 중요하지. 그 지도가 지도? 회장은 멈칫했습니다. 지도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밤마다 연습했거든요. 내가 불러주는 대로 종이에다 수십 번 그렸어요. 큰 길이 어디 있고, 우물이 어디 있고, 느티나무가 어디 있고.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게 어디 지도요? 할머니가 회장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함경북도 청살리. 거기 아시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청살리.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었어요. 70년 전 전쟁통에 가족과 헤어져 홀로 남쪽으로 내려온 바로 그 마을이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 마을을? 나도 거기 살았으니까요. 회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차 문짝 사진을 다시 봤어요. 그 구불구불한 선들을 찬찬히 따라가다가 회장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설마. 회장은 사진 속 낙서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가운데 굵은 선은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개울이었어요. 그 옆 작은 원은 우물, 구불구불한 선은 산길이었죠. 그리고 개울 북쪽에 네모난 표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집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게 정말 청산리 맞습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내가 기억하는 대로 그린 거예요. 70년 전 그 마을 그대로.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할머니, 그럼 혹시 강씨 성을 가진 집안 아시오? 그 마을에 강철민이라는 사람이. 강철민? 할머니가 회장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빛이 흐려졌어요. 강철민. 누구더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회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생각이 안 나네. 요즘 머리가 자꾸 하얘져서. 꼬마 민수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매 치매 있어요. 병원에서 그랬어요. 회장은 참담한 심정이 됐습니다. 70년 만에 같은 마을 사람을 만났는데 정작 기억을 못하다니요. 그는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왜 이 지도를 그리라고 하신 겁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할머니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구한테? 그게 누구더라? 중요한 사람인데. 그때 회장은 할머니 손목에 낡은 천 조각이 묶여 있는 걸 봤어요. 빨갛게 바랜 천이었는데 뭔가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뭡니까? 할머니가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헤어지지 말라고. 회장은 그 천 조각을 자세히 봤습니다. 거기엔 순옥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그 순간 회장의 뇌리에 번개가 쳤습니다. 순옥. 자기 동생 이름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성함이 강순옥이요. 회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강순옥. 70년 전 피난길에 어머니 손을 놓치고 헤어진 바로 그 동생이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순옥이를 찾으려고 온 피난민 수용소를 뒤졌지만 찾지 못했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기 목에 걸린 낡은 명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천으로 만들어주신 명찰이었어요.
거기엔 철민이라고 수놓아져 있었죠. 수놓기 손목의 천 조각과 똑같은 재질, 똑같은 솜씨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십시오. 이게... 하지만 할머니는 멍한 눈으로 그걸 바라볼 뿐이었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목이 메어왔어요. 할머니 나요. 철민이요. 오빠 철민이.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철민이? 우리 오빠? 그래요, 나요.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민수가 할머니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매, 이 양반이 할매 오빠래요. 오빠, 우리 오빠는 잘생겼는데 이 사람은 늙었잖아. 회장은 참담했습니다. 동생은 자기를 5살 때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자기 젊었을 때 사진을 찾아서 할머니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나요. 강철민. 할머니가 사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아, 이거... 할머니 손이 사진 쪽으로 떨리며 뻗어나갔습니다. 뭔가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회장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나요, 순호가. 오빠요. 할머니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할매. 할머니가 갑자기 몸을 흔들더니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회장이 황급히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순호가 정신 차려. 하지만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졌습니다. 회장은 당황해서 민수에게 소리쳤어요.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민수가 울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회장은 쓰러진 할머니를 안고 있었어요. 70년 만에 만난 동생이 자기 품에 쓰러져 있었죠. 순호가 정신 차려. 오빠가 여기 있어. 내가 왔어.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할머니 손목에 빨간 천 조각을 꼭 쥐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흔적이었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 아래서 들려왔습니다. 회장은 할머니를 안은 채 밖으로 나갔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오빠요. 친오빠. 구급대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구급차에 실렸고 회장과 민수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회장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그리고 회장을 보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그 한마디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을 기다린 단어였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나야. 철민이야. 하지만 순옥의 눈빛은 이내 다시 흐려졌어요. 초점을 잃은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다급하게 구급대원에게 물었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방금 정신 차렸잖아요. 치매 환자분들이 간혹 이러십니다. 잠깐 의식이 돌아왔다가 다시 혼미해지는 거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순옥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고 회장과 민수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오빠입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일단 쇼크 상태에서 벗어나셨는데요. 중증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십니다. 영양실조도 심하고요. 얼마나 제대로 식사를 못 하셨는지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언제 또 의식을 잃을지 모르고요. 제가 모든 치료비를 대겠습니다. 특실로 옮겨주십시오. 회장은 즉시 비서실에 연락했어요. 1시간 만에 순옥은 최고급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아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회장은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랑 단둘이 살았니? 네. 엄마 아빠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할매가 저 키웠어요. 그래. 할머니가 폐지 주우면서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목이 메었습니다. 자기는 강남에서 호화롭게 살면서 동생은 폐지를 주어 손주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야, 할머니가 왜 그 지도를 그리라고 했는지 아니? 민수가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할매가 이거 보고 그리라고 했어요. 회장이 공책을 펼쳐봤어요. 거기엔 손글씨로 빼곡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도였어요. 청산리 마을의 상세한 지도가 글로 써 있었죠. 큰 길에서 좌회전하면 개울이 나온다. 개울을 따라 100보쯤 가면 우물이 있다. 우물 건너편 두 번째 집이 우리 집이었다. 집 뒤로 산길이 있고 그 길로 50보쯤 올라가면 큰 느티나무가 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철민 오빠, 만약 내가 오빠를 찾는다면 이 지도가 필요할 거예요. 오빠는 집에 대한 기억이 없을지 모르니까. 나는 매일 밤 그 마을을 떠올려요. 오빠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함께 물길었던 그 우물을, 함께 올랐던 그 산길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동생은 70년 동안 매일 밤 고향 마을을 떠올리며 오빠를 기다렸던 거예요. 민수야, 할머니가 언제부터 이걸 쓰셨니? 작년부터요. 치매가 심해지면서 깜빡깜빡하니까 잊어버릴까봐 쓴 거래요. 회장은 공책을 더 넘겨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오늘 철민건설 회장 강철민 씨 기사를 봤다. 사진 속 그 사람, 우리 오빠 같다. 목에 뭔가 걸고 있는 게 보인다. 혹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명찰 아닐까?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큰 회사 회장님을 어떻게 만나나? 생각했다. 회장님 차를 찾아가서 지도를 그리자. 그럼 오빠가 알아볼 거다. 회장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동생은 신문에서 자기를 알아본 거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차에 지도를 그린 거였죠. 자기를 찾기 위해서. 민수야, 할머니가 내 목에 걸린 명찰을 어떻게 봤을까? 신문 사진이요. 할매가 신문 모으는 거 좋아하거든요. 돋보기로 확대해서 봤어요. 회장은 자기 핸드폰을 꺼내 작년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정말 있었어요. 자기가 시상식에서 목에 명찰을 걸고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을 확대하니 흐릿하게 철민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순옥이 신음했어요. 회장이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순옥아, 정신 차렸니? 순옥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회장을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왔구나. 그래, 왔어. 이제 걱정 마. 내가 다 돌봐줄게. 순옥이 회장의 손을 꼭 쥐었어요. 오빠, 미안해. 내가 못 알아봐서. 아니야. 내가 나를 찾아냈잖아. 지도 그려서.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도. 우리 집 찾을 수 있게. 오빠 기억 못할까봐. 나 기억해. 다 기억해. 하지만 순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숨소리도 가빠졌습니다. 회장이 다급하게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순옥아 견뎌. 의사 선생님 오신다. 순옥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오빠, 느티나무. 기억나? 기억나? 우리 집 뒤에 있던 큰 느티나무. 거기서 약속했잖아. 헤어져도 다시 만나자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 약속했어.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난 거야. 순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회장이 다급하게 순옥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순옥아, 순옥아. 의료진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회장과 민수는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회장은 복도에서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30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되셨습니다. 하지만 혼수 상태에 빠지셨어요. 언제 깨어날지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은 특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순옥은 침대에 누워 숨만 쉬고 있었어요. 회장은 동생 손을 잡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회장은 사흘 밤낮을 병실을 지켰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동생이 깨어나기를 기도했어요. 민수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죠. 회장은 그동안 민수 학교도 알아보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줬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회장은 자기 회사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벤츠 문짝에 그려진 지도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동생이 마지막 힘을 다해 자기에게 전한 메시지였죠.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차 문짝을 떼어내서 병실로 가져왔어요. 정비소 직원들이 깜짝 놀랐지만 회장의 명령이라 조심스럽게 문짝을 분리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회장은 문짝을 벽에 세워뒀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걸 왜 여기 가져오셨어요? 민수야, 이건 할머니가 우리한테 남긴 선물이야. 이 지도대로 뭔가를 만들어줄 거야.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회사 뒤 공터 있지? 거기에 청산리 마을을 재현해줘. 예, 청산리 마을이요? 이 지도대로 정확하게. 개울, 우물, 집, 느티나무까지 전부 다. 한 달 안에 완성해. 비서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건축가, 조경 전문가, 역사학자까지 동원했죠. 그들은 순옥의 공책과 차 문짝의 지도를 바탕으로 설계를 시작했어요. 회장은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개울을 만들 때는 직접 돌을 날랐어요. 우물을 팔 때는 삽을 들었죠. 78살 노인이 땀 흘리며 일하는 걸 보고 직원들도 감동했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 이건 내 동생한테 보답하는 일이야. 3주가 지나자 마을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개울이 졸졸 흐르고 우물이 만들어졌어요. 옛날 한옥 5채도 지어졌죠. 그리고 마을 뒤편 언덕에는 큰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나이든 느티나무를 구해서 정성스럽게 옮겨 심은 거예요. 회장은 완성된 마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 전 기억 속 그 마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한 달째 되던 날 의사가 회장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환자분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회장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잠깐이라도 의식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옥이 눈을 뜬 거예요. 회장이 황급히 달려갔어요. 순옥아, 정신 차렸니? 순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내가 쓰러져서 순옥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벽에 세워진 차 문짝을 봤습니다. 거기 그려진 지도를 보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내가 그린 거 오빠가 가져왔구나. 그래. 이 지도대로 뭔가를 만들었어. 보여줄 수 있을까? 뭘 만들었는데? 회장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의사가 말렸지만 회장은 고집을 부렸어요. 제발 1시간만 허락해 주십시오. 의사가 한숨을 쉬며 허락했습니다. 회장은 순옥을 휠체어에 태웠어요. 민수도 함께 따라왔죠. 병원에서 회사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회사 뒤 공터에 도착하자 순옥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우리 고향이야. 청살리. 순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앞에 70년 전 그 마을이 그대로 재현돼 있었어요. 회장은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큰 길. 내가 지도에 그린 대로야. 개울을 건너자 우물이 나왔어요. 순옥이 떨리는 손으로 우물을 만졌습니다. 이 우물, 우리가 매일 물 길었던. 그래, 기억나지? 우물 건너편에 한옥이 보였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기가 우리 집이야. 순옥은 눈물을 흘리며 그 집을 바라봤어요. 회장이 휠체어를 밀어 집 앞까지 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마당이 나왔죠. 순옥아, 뒤로 가볼까? 집 뒤로 돌아가니 산길이 있었어요. 회장이 순옥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길을 올라갔죠. 민수가 뒤를 따랐어요. 50보쯤 올라가자 큰 느티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순옥이 그 나무를 보며 흐느꼈어요. 오빠, 이 나무 기억나니? 우리가 여기서 약속했잖아. 회장은 나무 아래에 순옥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70년 전에 우리 여기 앉아서 약속했어. 헤어져도 꼭 다시 만나자고.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 다 기억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나무를 바라봤어요. 7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매, 이거 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순옥이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순옥 자신의 글씨였죠. 이게 뭐니? 할매가 제정신일 때 쓴 거예요. 나중에 오빠 만나면 주라고 했어요. 순옥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철민 오빠,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가 만난 거겠지. 오빠 미안해. 내가 먼저 손을 놓쳐서 그날 피난길에서 오빠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오빠, 난 한 번도 오빠를 잊은 적 없어. 매일 밤 고향 마을을 떠올렸어. 오빠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이제 다시 만났으니 그걸로 됐어. 오빠 고마워. 나를 찾아줘서. 순옥이 편지를 다 읽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도 순옥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약속 지켰네. 그래, 지켰어. 순옥이 느티나무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어요. 회장은 동생 손을 잡은 채 함께 나무에 기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느티나무 잎사귀가 바스락거렸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남매는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강철민 회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살다 보면 소중한 사람과 헤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전쟁 때문일 수도, 이별 때문일 수도, 혹은 오해 때문일 수도 있죠. 강철민 회장은 70년이라는 세월을 홀로 살아왔지만 끝내 동생을 찾아냈습니다. 차 문짝의 낙서도, 폐지 줍는 노파도,
모두 강철민 회장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차 문짝에 그려진 지도 같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당신을 찾기 위해 남긴 흔적 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소중한 인연과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